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첫날 일정에 최대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본선 참가가 처음인 타지키스탄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포르투갈 출신 파울루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8강까지 진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8강 및 4강에 오를 경우 만날 수 있는 라인의 팀들 호주와 타지키스탄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결과이자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팀들인데요. 물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을 우선 넘어서야 이 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불안한 경기력에 대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운영 능력에 물음표를 보내고 있는 것도 우리만이 아닌데요.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채널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워스트 11을 선정하면서 한국 대표 선수를 무려 3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원문도 살펴보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 두 번째 경기에서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 서아시아의 아랍에미리트를 승부차기로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기록을 보면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가 65.6%로 볼 점유율에서는 크게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18대 16으로 비등비등했죠. 실제 경기 내용도 아랍에미리트가 골대의 불운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타지키스탄 역시 공격 전개 과정에서 플레이 밀도가 높았고 수준 있는 축구,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지키스탄 전반 30분에 주라보에프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문전 깊숙이 돌파를 시도하면서 크로스 패스를 반대편으로 넘겨줬는데요. 이 공을 카노노프가 완벽한 타점의 헤더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단순히 크로스에 이은 고공공격 다이렉트 축구만은 아니었습니다. 후방 지역에서 중원 지역으로 롱볼을 때려놓은 이후 헤더 패스를 통해 흐르는 공을 따라가면서 배후를 파고들었는데요. 이 파고드는 과정 속에 3자의 움직임 그리고 크로스 패스가 이어졌을 때 문전으로 3명의 선수가 침투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수비수들을 혼란시켰던 것은 결국에는 타지키스탄 대표팀의 감독이 준비한 오프 더 볼 움직임의 세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도 이런 크로스 공격을 자주 시도해왔고 정말 어떤 팀보다 많이 시도해왔는데요. 문전 숫자가 좀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문전 침투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선수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동선적으로도 정리해주는 것이 감독의 세부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본인이 유럽 최고의 수준에서 뛰어왔고 본인이 최고의 선수이다 보니까 특별히 감독의 지시가 없어도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동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특히 아직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술적 준비와 약속과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감독이 있는 팀들은 현대 축구에서 약팀이나 전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강팀을 상대로 선전하고 또 좋은 공격 작업을 보이고 대등한 경기력까지 보여주는 단순히 역습만 해서 이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팽팽한 경기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감독의 전술, 감독 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또 감독의 지시를 통해서 선수들도 더 배우고 더 지능적인 움직임을 이후에는 감독의 지시가 없어도 가져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인 팀에서는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표팀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타지키스탄의 선전에 타지키스탄의 득점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던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도 0대1로 끌려가던 상황 7분께에 파비우 리마 선수의 슈팅이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골포스트 옆으로 빗나갔는데 이 슈팅도 그냥 뻥 때린 게 아니라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 반대 공간으로 공을 이동시키면서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놨던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표팀이 또 하나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아쉬운 대목들이 상대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를 상대로 분명히 밀집 수비를 구사합니다. 상대도 강팀이고 맞불을 놓는 상황이라면 클린스만 감독의 신속한 속공 축구가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고 그런 점이 또한 장점으로 시원시원하게 발휘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장면들 아시아팀과의 경기에서 특히나 벤투 감독이 준비해왔던 빌드업 과정이 이렇게 상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경기처럼 결국에 골을 넣는 것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슈팅의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번에 타지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탈락한 것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후반 추가 시간 1분 같은 경우에도 알 가사니가 시도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불운이 있었는데, 이 과정 역시 보시면 타지키스탄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다 몰려 있는데 사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이곳저곳 사이드 체인지를 하면서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슈팅 코스를 만들어냈던 팀플레이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벤투호의 아랍에미리트는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실을 맺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도 끝나기 직전이었던 추가 시간 5분에 세트피스 기회를 잘 살려서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살레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알 하마디가 니어포스트에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1대1로 동점을 만든 것인데요. 체력이 양팀 모두 크게 떨어진 채 진행됐던 연장전은 또한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하면서 이렇다 할 결정적인 장면 없이 승부차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타지키스탄의 장면을 별도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총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3-4명이 신속한 패스 플레이와 3자 움직임을 통해서 역습 기회를 만드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마무리가 조금 역시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마무리 능력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런 좀 특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이런 개인 능력이 결국에는 우승까지 가는 길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고 여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타지키스탄은 애초에 또 승부차기를 잘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5명의 키커가 모두 무리 없이 성공을 시켰는데,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두 번째 키커였던 브라질 귀화 선수인 카이유 카네드 선수의 슈팅을 타지키스탄의 야티모프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이거 하나를 놓쳤는데 결국에는 모든 킥을 성공한 타지키스탄에게 5대3으로 패배했고 타지키스탄이 역사적인 8강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티모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승부차기 선방뿐 아니라 경기 중에도 가장 많은 선방을 기록하면서 통계 기록 기반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타지키스탄의 돌풍의 중심에는 특정 선수가 아니라 감독의 리더십과 감독의 전술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 첫 경기였던 중국과의 경기도 0대0 무승부였지만 중국을 상대로 2배 가까이 많은 슈팅을 뿌려내면서 중국을 확실히 이길 수도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던 게 타지키스탄이었거든요. 유고 연방태생으로 현재 크로아티아 국적인 세그르트 감독의 지도력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선수 시절이나 감독 경력으로도 화려한 커리어를 갖추고 있는 감독은 아니지만 분데스리가의 보훔, 디스부르크 같은 팀들의 19세 이하 팀의 코치, 2군팀 수석 코치, 1군팀 스태프 등으로 일하면서 우수한 유망주를 많이 키워낸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독일 2부 리그의 발도프 만하임이라든지 오스트리아에서도 유명한 1부 리그 클럽 SV 리트 등에서도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을 잘 발굴해내면서 아키텍트라는 별명으로 독일에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조지아 대표팀을 지휘하면서도 성과를 냈고, 그 이후 독일 키커지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 감독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독일 대표팀을 맡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대표팀과 몰디브 대표팀, 성인 대표팀을 이끌면서 아시아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됐고 2022년에 부임한 타지키스탄에서 마침내 아시안컵 8강 진출이라는 꽃을 피우며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과거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인데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과 결이 비슷한 팀이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꽤 있고 이란 명문 클럽 페르세폴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 여기에 포지션별로 유럽파도 있어요. 몰도바 리거인 쌈레프, 불가리아 리거인 우마르바예프, 러시아 리거인 카일로프가 있고, 또 소집되지 않은 10대 유망주 중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동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과 더불어서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그러니까 세그르트 감독 체제의 타지키스탄의 경기 결과를 보면 쿠웨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석패를 했던 친선 경기도 있었고,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 네이션스컵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에서 1대5 참패를 비롯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등과 1대1로 비기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전체 A매치에서도 총 패배가 2번밖에 없었고, 올해 들어 치른 경기도 카타르 아시안컵의 개최국인 카타르와의 경기 0대1 석패가 유일한 패배였을 정도로 웬만하면 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해에 이 중앙아시안컵 이후에는 타지키스탄이 싱가포르 원정에서 2대0 승리, 말레이시아 원정에서도 2대0을 승리를 하면서 기세를 높였고,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 아시아 2차 예선전이 지난해 11월에 열렸는데 요르단과 1대1로 비겼고, 또 파키스탄에 6대1로 대선을 거뒀죠. 무엇보다 요르단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직접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의 전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아시안컵을 앞둔 이제 비공식 평가전에서도 홍콩에 2대1로 이긴 것에 이어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0대0 무승부, 카타르에 패배했지만 레바논을 2대1로 꺾으면서 16강에 올랐고 아랍에미리트까지 탈락시킨 것입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일본과
일본과의 경기에서 0대8로 참패를 당할 정도로 전력이 불안정했던 타지키스탄은 현재도 피파 랭킹이 106위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100위권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편 일본 축구 전문지인 풋볼 채널은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결산하면서 워스트 11을 선정했는데 정말로 경기력이 최악이었던 선수라기보다는 이름값이 있고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 중에서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칠 선수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명단을 살펴드리면 골키퍼는 우선 일본 대표 골키퍼인 스즈키 자이언, 분명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수비 라인에는 왼쪽에 이기재, 중앙에 칼리파 알하마디, 그리고 김민재, 오른쪽 풀백에 스가와라 유키나리, 역시 일본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타지키스탄의 카무로프, 오만의 알사디, 대한민국의 박용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도사리가 선정됐고 공격 라인에 중국의 우레이, 일본의 아사노 사쿠마, 즉 이번 대회 최대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3명씩을 꼽은 것을 보시더라도 이제 우승을 기대하면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던 팀들에서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스즈키 자이언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일본의 경기를 보면서 이 2002년생의 어린 골키퍼에게 주전을 맡긴 것, 분명히 일본이 지금 이제 중용해왔던 주전 골키퍼진이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참가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벤치에 있는 나이 있는 경험 있는 선수를 쓰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풋볼 채널의 평가를 보면 조별리그 3경기에서 5실점, 이제 한국이 6실점으로 조별리그를 마치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 다음으로 많은 골을 내준 팀이 되기는 했지만 16강에 오른 팀들 중에서 어찌됐거나 이 과정 속에 스즈키 자이언 골키퍼의 세이브율이 29%라는 것도 굉장히 저조하고 실제로 실점 과정이 골키퍼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종료 직전까지 이제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16강 이후에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승부차기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골키퍼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데 이제 스즈키 자이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고 일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공격수를 보면 상하이 포트의 이제 우레이 선수,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던 부진이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유럽 무대를 경험한 몇 안 된 선수로서서 큰 기대를 받았는데 이 선수의 부진이 결국에는 중국의 조별리그 충격 탈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골문 2m밖에 안 되는 바로 앞의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본인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 우레이 선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팬들의 비난 여론에 직접 공개 사과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우레이가 한 골만 넣었어도 중국이 16강에 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중국의 에이스 우레이의 불발이 중국의 탈락에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일본 대표 공격수 아사노 타쿠마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는 독일전에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고 분데스리가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이라크와의 경기에 선발을 출전했는데 그 경기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으면서 아사노 선수가 후보 공격수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우에다 아야세에게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웅이 되었던 월드컵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었고 이번 조별리그에서 3경기 내에 슈팅 시도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슈팅조차도 차는 순간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떨어졌던 슈팅이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사노 타쿠마의 부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역시 카타르 월드컵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기대를 모았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사우디에서 이제 지난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를 격침시켰던 원더골을 넣었던 가마차기의 주인공 살렘 알 도사리도 조별리그 3경기에 출전하고도 한 골도 한 개의 도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만치니 감독도 알 도사리에게 여전히 등번 10번을 주고 있고 또 주장 완장도 찰 정도인데요. 특히 드리블은 잘 보여줬는데 마무리의 정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었다. 오만과의 경기도 그랬고 사실은 이번 조별리그에서 무려 7번의 슈팅을 때리고도 이 슈팅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게 살아난다면은 이제 토너먼트 무대에 가서는 사우디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지만 알 도사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우디의 성적도 좋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의 16강전 상대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알 도사리의 경기력이 우리와의 경기에 맞춰서 살아날지 아니면 부진이 이어질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풀백으로 스가와라 유키나리 일본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네덜란드 리그 아제트에서 뛰고 있고 웨스트햄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초반에 주전으로 나오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로 밀려났죠. 동선이 겹친다. 이 선수의 문제가 공격 상황에서 오버래핑 올라가는데 포지셔닝이 잘못되다 보니까 동료
선수들과 이제 서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올라가 있다가 뒤로 내려올 때 상대의 역습이 시작될 때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베트남과 이라크와의 경기에 실제로 퇴장을 받아도 할 말 없었던, 페널티킥을 허용해도 할 말 없었던 거친 무리한 태클을 범했기 때문에 최악의 수비를 펼치고 있다면서 이제 3라운드 인도네시아전에 마이쿠마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가와라는 일본 대표팀 내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박용호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박용호 선수가 이제 현재 30살로 클린스만 감독이 선발했던 새로운 중원의 이제 지휘관인데 186cm로 신체 조건이 좋아서 피지컬 배틀에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중원에 너무나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광활한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 선수의 부진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중앙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숫자를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아찔한 실책을 받았고 또 경고도 허용했고 상대의 역습이 들어올 때 특히나 어려움을 놓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요르단과의 2차전에는 자책골까지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대표팀 선수로서의 첫 메이저 대회에서 이재성 선수, 본래는 2선 공격수인 이성 선수에게도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고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축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중원 공간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레프트백인 이기재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 최근에 큰 부상을 당한 김진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재가 선발로 뛰게 됐다고 했는데 풋볼 채널에서 지적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현재 한국 대표팀의 풀백 중에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어왔던 그 주전 선수들이 김태환, 김진수, 서령우 등인데 이기재 같은 경우에는 2023 시즌 K리그에서 2부 리그로 최하위로 강등됐던 수원 삼성에서도 9월을 끝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주전 경기에서 밀린 선수다. 이게 기량을 떠나서 오랫동안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 그 불안감이 적중했다. 바레인전에도 상대의 공격 역습 상황에서 위험한 플레이를 포함하면서 경고를 받았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햄스트링 부상이 초반에 있었는데 참고 뛰다가 교체가 됐다. 그로 인해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상도 있고 실전 감각도 떨어진 선수를 기용했던 건 클린스만 감독의 오산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히는 김민재 선수를 조별리그 워스트 11의 센터백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기량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기대가 컸는데 월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별리그에서 한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최다 6실점을 하면서 마쳤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의 문제에 김민재 선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압박 후 백이 느리고 커버가 늦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위기를 맞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대표팀의 수비에 요체라고 있고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물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장면도 있었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까지 없었다면 한국의 수비가 더 붕괴될 수도 있었겠지만 팀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다. 최종 라인 설정, 라인 컨트롤, 수비의 리더로서의 모습, 수비라인과 볼란치, 미드필드 사이의 공간이 너무나 넓은데 이 공간이 상대가 잘 활용하고 있다면 감독이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 중에 수비 리더의 김민재가 라인을 통솔해서 중원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소리를 내고 본인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죠. 김민재의 개인 기량에는 나쁘지 않지만 한국의 최강의 센터백이 김민재가 통솔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6강전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 김민재 선수도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 했던 나폴리 시절이나 지금 투엘 감독과 함께 하고 있는 바이에른에서도 본인의 기량이 감독의 지시와 맞물려서 전술적으로 딱딱딱 동료들과 맞아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대표팀에서는 동료들도 부진한데 그 부진의 과정에는 감독이 라인 설정이라든지 공간 배분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수비 라인과 수비 조직력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영향력이 매우 큰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감독이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니까 선수들의 부진, 개인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김민재 선수까지 없었다면 우리가 몇 골을 더 내줬을지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기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이제 탓하는 보다는 김민재가 더 해줘야 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좀 부족하니까 김민재가 개인적인 전술 능력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16강전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꺾었고 타지키스탄이 아랍에미리트를 승부 차이 끝에 꺾고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경기들 살펴보면 오늘입니다. 1월 29일 저녁 8시 30분에 이라크와 요르단의 경기 그리고 1월 30일 새벽 1시에는 개최국 카타르와 팔레스타인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저녁 8시 30분에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의 경기 그리고 1월 30일
31일 수요일 새벽 1시로 넘어가서 사우디와 한국의 경기가 있습니다. 16강전 마지막 날은 1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바레인 대 일본, 2월 1일 목요일 새벽 1시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가 있고요. 곧바로 2월 2일에 8강전 일정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8강에 오를 경우에는 딱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이제 더 많은 기간 6일 가까이를 쉬는 호주와 경기를 하게 되죠. 2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타지키스탄과 아직 상대가 결정되지 않은 팀 간의 경기, 이라크와 요르단의 경기 승자가 맞붙고 2월 3일 토요일 0시 30분에는 호주와 한국과 사우디의 승자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사우디를 꺾고 호주와 8강전을 통해서 2015 아시안컵 결승전 패배의 앞픔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